미자야, 나 오태준이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미안하다. 장례식장 상주석 앞에서 한 남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지요. 검은 고급 양복을 입은 그 남자,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상주석에 서 있는 쌍둥이 남매를 보는 순간 두 무릎이 그대로 꺾여버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단단해 보이던 어깨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들은 그 남자 얼굴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고 딸은 영정 속 여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27년 만의 만남이었지요. 장례식장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저 남자 대체 누구냐고. 그리고 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쌍둥이 아들, 저 남자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저 쌍둥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그리고 영정 속 그 여인이 이 남자에게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줄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숨쉬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그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흙바닥에 하얀 줄이 그어진 운동장, 5월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그곳에서 이미자와 한태준은 국민학교 5학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늘 옆줄에 나란히 서 있었고 줄을 설 때도 어쩌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지요. 말은 항상 퉁명스럽게 주고받았지만 어쩐지 자꾸 곁에 있게 되는 사이였습니다. 반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지요. 저 둘은 티격태격해도 늘 같이 붙어 다닌다는 걸. 그해 봄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들떠서 소리를 질러대던 그날, 태준이는 구석 담벼락 아래에 혼자 앉아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지요. 도시락 안에는 흰 쌀밥과 김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미자는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근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태준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밥을 먹는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자꾸 걸렸던 거예요. 태준이네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았지요. 그냥 다들 아는 척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미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혼자 앉아 김치에 밥만 먹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지요. 미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기 도시락을 들고 슬그머니 태준이 옆에 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도시락에서 계란말이 2개를 집어 태준이 밥 위에 살짝 얹어줬지요.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미자는 딴 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먹어. 우리 엄마가 많이 싸줬어. 태준이는 잠깐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집어먹었지요.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요. 도시락을 다 비우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 미자 등 뒤에 대고 태준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겨우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자는 그 말이 귓속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지요. 운동장을 뛰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이불 속에 누워서도 그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무서운 것도 아니고 기쁜 것 같은데 왠지 간질간질하고 그게 11살 미자가 처음 느껴본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이는 달리기 짝꿍도 미자랑 했고 줄 설 때도 늘 미자 옆에 섰습니다. 쉬는 시간에 미자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것도 반 아이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지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골목 어귀에서 두 사람은 매일 헤어졌는데 태준이는 꼭 미자가 골목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러는 줄 모른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미자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가 가방을 메고 골목 어귀로 나왔는데 태준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딴 데를 보면서 서 있었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왜 나와 있어? 태준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났어. 미자는 웃음을 참으면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학교까지 걸었지요. 그 고요한 아침 골목길이 미자는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가벼웠고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 커서 미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이미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좋다는 말 한마디 못했어도 그 골목길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이란 게 그렇지요. 사랑이란 말을 몰라도 좋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해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전부였던 그 시절. 도시락 반찬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고맙다 세 글자가 얼마나 오래 가슴에 남았는지 그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미자에게 태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두 사람은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교복 색깔도 달랐고 등교 시간도 달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굣길만 되면 어김없이 동네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네, 또 나왔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 다 일부러 그 길로 돌아온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지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사귀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펄쩍 뛰었지요. 아니에요. 하지만 뺨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교하던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손에 우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이었지요. 미자는 가방을 머리 위에 들어 올리고 뛰려는데 태준이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미자 쪽으로 확 기울였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야, 너 어깨 다 젖잖아. 태준이는 딴 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비 좀 맞으면 어때? 미자는 그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가는 태준이의 어깨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넓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않고 나란히 걸었지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미자는 혼자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유를 댈 수가 없었지요. 그게 14살 미자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동네 학교였습니다. 교복은 여전히 달랐지만 하굣길은 여전히 같았지요. 태준이는 중학교 때보다 말수가 더 없어졌지만 미자 곁에 있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도 눈이 웃었고 미자가 힘들다 하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줬지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미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어머니가 밤마다 울었고 미자도 모르는 척 자다가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요. 미자가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물었더니 태준이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설명도 없었지요. 그냥 알았다고.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골목 어귀에서
태준이가 미자 손에 뭔가를 슬쩍 쥐어줬습니다. 뭐야 이게? 그냥 버리든가. 작은 봉투 안에는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준이 어머니께 들어 알게 된 일인데 태준이가 방학 내내 공사판에서 막일을 해서 모은 돈이었지요. 17살 소년이 뙤약볕 아래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고 날라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모은 그 돈을 말 한마디 없이 쥐어주고 간 거였지요. 미자는 그 봉투를 오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마 쓸 수가 없었지요. 이걸 써버리면 이 마음이 끝날 것 같아서요. 결국에는 아버지 약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태준이한테는 평생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지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 왔습니다. 태준이가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눈이 조금 내리던 날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네 뒷산 아래 오래된 소나무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눈이 내리는 걸 바라봤지요. 소나무 가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두 사람 어깨 위에도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준아 군대 가면 있는 거 아니지? 태준이가 잠깐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왜 잊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긴 약속도 없었지요. 그냥 그 한마디뿐이었는데 미자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아 기다릴게. 미자야 금방 올게. 눈이 두 사람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날 밤 두 사람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요. 가장 소중한 순간인 줄 모르고 그냥 보내버리는 날이 누구에게나 꼭 한 번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태준이가 훈련소에 들어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자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살인가 싶었지요. 밥을 먹으면 올라오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가 혼자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만 상자 하나를 건네줬지요. 미자는 그걸 들고 집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멍하니 타일 벽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다가 그 뒤를 이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집 형편이 떠올랐지요. 아버지는 아직 아프시고 집안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지요. 미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태준이에게 편지를 보내려 해도 어느 부대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지요. 태준이 어머니께 여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아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 동네 처자가 찾아와 임신했다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미자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텼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들 목소리였지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쾅쾅 두드렸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미자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구겨넣고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꿰었지요. 뒷골목으로 빠져나오면서
미자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태준이를 기다리던 자리, 둘이 나란히 서서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던 그 소나무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눈에 힘껏 담아두고 돌아섰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있는 곳도 몰랐고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미자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뱃속에서 태준이가 남기고 간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지요. 기다릴게 했던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자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미자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둘입니다. 미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지요. 쌍둥이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 대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태준이를 닮은 아이가 둘이라니. 그 생각 하나가 미자를 웃게 만들었지요. 울어야 할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거나 어디다 맡기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준이가 남기고 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내 손잡고 뛰어주던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건 태준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그 밤이 원망스러웠지 태준이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말없이 받아먹고 고맙다 했던 그 아이를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낳기로 했습니다. 쌍둥이는 5월에 태어났습니다. 딸은 이수아, 아들은 이수현. 미자는 두 아이를 혼자 낳고 혼자 업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울면서 도와줬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미자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지요. 실밥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들을 업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저녁밥을 먹이고 재운 다음에는 밤새 바느질을 했지요. 눈이 침침해도 손가락이 욱신거려도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보면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깨기 전에 한 땀이라도 더 꿰매야 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식당 일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서 있다가 퇴근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었지요. 미자는 그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수아는 눈썹이 미자를 닮았고 수연이는 눈매와 턱선이 누군가를 빼닮아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다고. 미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닮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요. 다만 그 사람이 여기에 없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은 수아가 수저를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미자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지요. 두 아이의 눈이 똑같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엄마를 지켜준 사람이야. 왜 안 와? 멀리 있어서. 언제 와?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저를 들고 밥을 떠서 수연이 입에 넣어줬지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려서
엄마가 대답을 피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뒤로도 아이들은 가끔씩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겼냐고, 뭘 좋아하냐고, 아빠도 우리 좋아하냐고. 미자는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생겼고 과묵한데 속이 깊고 너희를 알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자가 아는 태준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집이라는 걸 말 안 해도 아이들이 알아버린 거지요. 미자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라리 물어봐 주는 게 나았는데 물음표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 작은 얼굴이 더 미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운동회 날 아빠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버지 참관 수업 날 혼자 앉아 있어도 두 아이는 한 번도 엄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도 혼자 20년을 버텨온 것도 태준이 탓이 아니었지요. 그 밤에 그 골목에서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것도 주소 하나 남기지 못한 것도 그건 세상이 그렇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 흙바닥에서 고맙다 세 글자를 남겨두고 자기 신발끈을 묶던 그 아이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하고요.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27살이 되었고 수연이도 27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씩씩하고 반듯하게 자랐지요. 미자는 조금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자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지요. 신호를 못 본 차가 미자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수아와 수연이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태준아. 그 이름이었습니다. 미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국민학교 동창생 하나가 부고를 올렸고 그게 돌고 돌았지요. 이미자, 향년 46, 교통사고. 그 짧은 문장이 여기저기 전해졌습니다. 46,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27년을 쌍둥이를 키우며 혼자 버텨온 사람이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가 됐는데 그만 가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부고가 한 남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27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미자네 가족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골목 어귀를 수십 번 서성였지만 아무도 어디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자 집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이웃들은 야반도주했다는 말만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는 제대 후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하나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자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 그 골목길, 눈 내리던 뒷산 아래. 그 시절이 통째로 미자와 함께였으니까요. 이미자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준이는 그날 저녁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혼자 갔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비서에게도. 장례식장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갔지요. 차가운 국화향이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미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지요. 태준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석을 봤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딸은 미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선,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 모습까지도. 태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아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같은 콧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전 자신의 얼굴이 27살 청년의 얼굴로 바로 거기에 서 있었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사람 누구냐고, 왜 저러냐고. 그런데 태준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그 이름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걸 혼자 다 했구나.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27년을 버텼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수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눈이 태준이를 똑바로 내려다봤지요. 누구세요? 말이 아니라 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수아가 오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서서 이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는 그제야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한태준이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수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엄마가 평생 그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는 걸 두 남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엄마를 지켜준 사람, 멀리 있어서 못 온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한태준이었으니까요. 수연이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태준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지요. 나를 기다렸다고. 그 말에 태준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지요. 미자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장례식장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태준이는 쌍둥이 남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수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지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태준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다?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면 모르세요? 그 말에 태준이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거울을 보듯 닮은 얼굴 앞에서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준이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정식으로 아버지가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그거다. 수연이는 잠깐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99.99%. 태준이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숫자 하나가 27년의 세월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미자가 혼자 버텨온 27년, 두 아이가 아버지 없이 살아온 27년. 운동의 날 아빠 자리가 비어있던 27년, 아버지 참관 수업날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27년. 섬유 공장에서 실밥을 털어내며 버텼던 27년, 밤새 바느질을 하면서도 아이들, 자는 얼굴을 바라봤던 27년. 그 모든 것이 그 숫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 종이가
27년 전 미자가 혼자 받아들어야 했던 임신 검사 결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이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저택이었지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방이 여러 개였으며 복도 끝에는 크고 밝은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자가 평생 살았던 좁은 단칸방, 실밥 날리던 공장 근처 월세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러나 그 넓고 밝은 집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아내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시계 소리만 울렸지요. 그러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수아와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려 했지요. 그런데 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분이 누군지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선영은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분이 찾아오셨고 저희는 그냥 따라온 것뿐입니다. 사모님이 불편하시면 저희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내렸지요. 이 두 아이가 밉지 않다는 걸 선영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이가 그제야 크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책임이다. 선영아,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내 자식이다. 외면할 수 없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크게 닫지 않았는데도 쿵 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이 집안에 쌓인 감정을 대신하는 것 같았지요. 수아가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그 눈빛이 어딘가 미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던 그 얼굴. 27년을 혼자 버텨온 어머니의 눈빛이 아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미자는 없었지만 수연이의 눈 안에 미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그걸 보면서 미자한테 더 미안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저 눈빛을 갖게 된 건 결국 자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선영은 두 남매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밉다기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영도 피해자였습니다. 알고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이 선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내비치지 않으면서요. 그 침묵이 때로는 고함보다 더 무거웠지요. 수아와 수연이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요. 태준이 어린 아들 한준서는 12살이었습니다. 처음 쌍둥이 남매가 집에 왔을 때 준서는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에서 몰래 내다봤습니다. 낯선 두 어른이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가 형이고 누나라고 했는데 준서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형과 누나. 학교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나와 있지 않았지요. 준서는 사흘 동안 그냥 방 안에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랐고 반갑다고 해야 할지 모른 척 해야 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며칠 뒤 준서가 수연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2번 했지요.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수연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얼굴이었지요. 눈매도 같고 턱선도 같고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까지도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형 맞아요? 수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요. 저 아버지랑 밥 같이 먹은 날이 1년에 며칠 안 돼요. 항상 바쁘셔서요. 저도 혼자였어요.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12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꺼내는데 사흘이 걸렸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삼키고 있었을까요? 수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혼자였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랑만요? 응. 엄마랑만. 엄마 혼자 우리 둘 키우셨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지요.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수연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며칠째 풀지 못하고 있던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버렸지요.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수연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 옆에서 혼자였구나. 우리가 엄마 옆에서 혼자였던 것처럼 큰 집안에서 넉넉한 살림 속에서 그래도 혼자였던 거였지요. 그때 수아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준서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준서야, 우리 엄마도 너처럼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았어.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 배 고프냐고, 오늘 뭐 먹고 싶냐고 그 말만 하셨지.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근데 있잖아, 준서야.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우리는 알아.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이제 혼자 아닌 거야. 준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코가 빨개졌지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아가 아무 말 없이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수연이는 그 옆에 서서 준서 등에 손을 얹었지요. 세 사람이 복도 바닥에서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계란말이 2개를 말없이 얹어줬던 것처럼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은 닿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른들이 며칠째 풀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아이들이 먼저 풀어버렸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박선영은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고 벽에 기댄 채로 울었지요. 이 집안에 며칠째 쌓여있던 차가운 공기가 12살짜리 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선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상에서 수아에게 반찬을 먼저 건네는 날이 생겼지요. 수연이가 무거운 걸 들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서서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지요. 어쨌든 이 집안의 공기가 한 달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차갑지만은 않았지요. 선영이 아직 먼저 웃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방문을 닫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충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녹는 데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선영도 그 시간을 천천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수아, 누나,
수연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형 방 앞에 가서 노크를 했지요. 같이 밥 먹자고요. 수연이는 매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때 태준이가 미자 옆에 늘 앉았던 것처럼 수연이도 매일 준서 옆에 앉았지요. 핏줄이란 게 그런가 봅니다. 말투까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밥 먹다가 퉁명스럽게 이거 맛없어요 라고 하면 수연이가 퉁명스럽게 그럼 먹지 마라고 받아치는 시기였지요. 곁에서 보던 수아가 혼자 웃음을 참았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미자가 혼자 웃음 참던 것처럼요. 아주 조금씩 이 집이 집 같아지고 있었지요. 태준이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 납골당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태준이, 수아, 수연이, 그리고 준서까지.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흰 국화가 미자의 자리 앞에 놓여 있었지요. 수아가 새꽃으로 바꿔드리고 수연이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지요. 태준이는 미자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납골당 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늦었다. 많이 늦었어. 근데 이제는 놓지 않겠다. 이 아이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혼자 다 버텨준 거 내가 잊지 않겠다.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태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버텨준 덕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컸다. 고맙다 미자야. 그리고 미안하다. 수아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 생겼어. 늦었지만 생겼어. 엄마가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야.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자 사진을 바라봤지요. 그 눈 안에 27년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잘 살겠다는 말도 전부 그 눈빛 하나에 들어 있었지요.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수아가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응, 내 할머니야.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셨던 분이야. 준서가 사진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태준이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었지요. 미자도 저 위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흙바닥에서 계란말이를 말없이 건네던 그 소녀가 이렇게까지 멀리 와 있었구나 싶었지요. 사람의 마음이 27년을 건너가도 닿을 수 있다는 걸 그날 납골당 앞에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자는 원망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두 아이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이번에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기다릴게 했던 그 말, 금방 올게 했던 그 말. 27년이 걸렸지만 결국 두 사람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형식은 달랐지만 마음은 닿았지요.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된 그 인연이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